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국 전 러시아를 향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특검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SUV가 편의점에 돌진하거나 차량끼리 추돌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밤사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지만 의사 불패 선례를 추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을 비롯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경북에 이어 전북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어 워싱턴 DC로 이동해 내일 5개 이상 나토 회원국,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회담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튿날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일정 등이 이어지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강화에 대응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현장 대대장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의 경우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대대장의 작전 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로 수련 특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안에 있던 사장과 손님 등 2명이 다리와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차에는 50대 중반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 동승자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천여 세대가 한밤중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받는 파주시청 쪽에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을 비롯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한 36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해 키이우와 디니피로 등 여러 도시의 아파트와 인프라 등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오크마드티트 어린이병원도 폭격당해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렸고 이곳의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러시아를 향해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달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에 이어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합니다. 첫날 한미 동맹의 상징인 미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합니다. 이어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군사 안보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 워싱턴 DC로 이동해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도 별도로 열리는데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 남북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북한과의 밀착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러북 간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등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며 판단할 거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나토와 미국, 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에서 글로벌 안보 질서를 주제로 연설하는 것을 끝으로 닷새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크렘린궁은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에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영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초청받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 등 동아시아 정세 의견을 교환해 안보 협력을 논의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수사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도 수사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최상병 특검법이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제2요구 요청이 있는 데다
이번 특검법은 위헌성이 더 강화된 만큼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번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전자결제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경찰이 밝혀낸 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안 하느냐며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전공의로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해서 추가로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시 처분 중단에서 한 발 더 물러나 복귀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습니다.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게 추가 전문의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그 관련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라든지 추가로 받아서 정부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 전환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유인책은 전공의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배경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3,000여 명 중 7.9%만 근무 중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차질 없게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와 결원을 오는 15일까지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결단할 때라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전공의들이 크게 움직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더구나 기계적 법 집행 원칙을 내려놓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는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은 의사불패 선례를 추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도 세수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세제를 바꾼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세입 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1분기 말 대출 잔액이 130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1%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30% 대출 잔액은 0.4% 늘었습니다. 쿠팡이 멤버십 회원 월 회비를 다음 달 7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전세 피해자 전용 대출의 금리는 1.2에서 2.7%고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자들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22조 9천억 원 순매수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넓히고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글이 의견을 보내오면 전원회의 심의를 열 계획입니다. LH는 올해 6월 말 기준 매입 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기축주택 155가구, 신축 약정주택 1,426가구 등 모두 1,581가구로 목표치인 37,000가구의 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로 꼽히는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55층 2개 동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GBC를 짓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이소가 장마철을 맞아 우천용품과 에어컨 청소용품, 제습제 판매 등 장마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단행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어린이 병원이 폭격을 받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도심을 가르며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가더니 오크 마트디트 어린이 병원을 타격합니다. 폐허로 변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시민들이 맨손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된 초기 사망자만 9명, 부상자는 33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Я не могла подумати, що таке може бути, що можуть бути прильоти в лікарні, там, де хворі дітки. Це дуже важко описати словами. 부근의 또 다른 병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수도 키이우에서만 수십 명이 숨지고 상당수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키이우 외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슬로비안스크 등도 공습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습에 순항 미사일과 흰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됐고 38발 가운데 30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이병원 공습 현장에서 러시아 공대지 순항 미사일 KH-101 잔해를 발견했다며 전쟁 범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Безперечно, ми все, що зруйнували ці терористи, ми відновимо і, безперечно, ми відповімо цим нелюдам з Росії, нелюдям з Росії.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과 공군기지를 공습했다면서 어린이병원 등 민간시설을 겨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키이우에 떨어진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라며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13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리 협약에서 정한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더 자주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부 데스밸리 국립공원 온도계가 섭씨 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1913년 56도로 알려졌지만 기상학자들은 과학적 관측 이후 지난 2021년 54.4도를 최고 기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는 관광객들은 인증샷 찍기에 바쁘지만 오래 있으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토바이를 타고 데스밸리를 지나던 관광객 한 명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has issued a heat warning. They're saying these temperatures that we're seeing will likely challenge current records, if not break them. And so far, last 2 days, we've already broken some daily records. 미 국립기상청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인 3,6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고온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미국 서부 등 세계 곳곳에서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달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엔 온열 질환 사망자가 1,3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기관 집계 결과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도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6.7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4도 더 높아 1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구 표면뿐만 아니라 지난달 해수면 온도 역시 15개월 연속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There has been this 12-month streak at or above 1.5. It's definitely very consequential. It's a stark warning that we are getting closer to this very important limit set by the Paris Agreement.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로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 파리 협정이 정한 수치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의 빈도와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6천여 명이 참여했다며 생산 차질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측은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하연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일손을 놓고 화성 사업장에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무임금, 무노동 파업입니다. 노조는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파업에 나섭니다. 조합원의 복지와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고 조합원의 상기를 높여 자긍심을 되찾고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 6,540명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직군별로는 설비와 제조, 개발에서 5천여 명, 사업장별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기흥과 화성, 평택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목적인 생산 차질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타격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갑니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조합원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 개선 등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부에서 추산한 파업 인원도 3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 등을 두고 교섭을 벌여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닷새 혹은 무기한 파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노사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을 11만 2천 원 인상하고 2023년 경영성과금 400%에 1,000만 원, 별도 경력금 100%에 280만 원을 각각 더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노조가 내일부터 예고했던 부분 파업은 유보됐습니다. 이 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현대차 임금 협상은 마무리됩니다. 밤사이 충청과 경북에 이어 전북에도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장마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경북은 나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정체전선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밤 사이에도 충청과 경북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경주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많은 비가 내린 경북 안동과 영양 지역에는 어제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데 이어 또다시 호우가 겹친 상황입니다. 지금은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남과 전북 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전북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인데 언제 강한 비가 좀 집중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오늘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 등 곳곳에서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충청과 경북에 이어 전북에도 산사태 특보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어도 산사태 위험도가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또 그 밖에 전국에서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장마 전망 전해주시죠. 네, 우선 내일까지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주민께서는 기관으로 오셔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합동 연설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 후보는 총선 당시 영부인의 사과를 요청한 건 자신뿐이라고 다른 후보들을 저격했는데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사과하고 매듭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4명이 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광주에 모였습니다. 호남 제주당원을 대상으로 첫 합동연설회에 나선 건데 무대 위에 오른 후보들은 호남 홀대를 해소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장외에선 이번 전당대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한동훈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청한 건 자신뿐이라며 그 당시 다른 후보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적반하장식의 생각 같아요. 그 말씀 그대로라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그분들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다시 당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의 사적인 당무 상의엔 답하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 윤상현, 나경원 등 경쟁 후보들은 정리하고 갈 건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총선 당시 최전선인 수도권 선거를 치른 개별 후보에게 김 여사 사과 요청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에서 해결할 문제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당시 저희가 문자 내용을 접한 것도 아니고 사실 지역에서 그 부친 선거 환경에서 뛰기도 힘들었습니다. 나 후보 역시 네거티브 일변도로 흘러가는 전당대회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한 후보가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가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부족함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에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원한 갈등으로 불릴 정도로 한 후보와 신경전을 벌이던 원희룡 후보는 이번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 경고가 있었다며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선관위에 아주 강력한 당의 화합 태세로의 전환을 위한 서로의 노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협조를 하겠고요. 또 공방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실제 합동 연설회 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의 모습은 자해적 행태와 다름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 호남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 개혁과 비전 경쟁에 돌입할 후보들은 앞으로 영남과 충청, 수도권 등 전국 권역을 돌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TV조선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보면 김 여사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자신의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자신이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보낸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이며 자신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며 재차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흘 뒤 세 번째 메시지에서는 사과에서 해결된다면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뒤이어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나흘 뒤 네 번째 메시지에서는 자신이 댓글팀을 활용해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놀랍고 참담하다고 적었습니다. 1월 25일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9월 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함께 이 전 대표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녹취가 정치권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심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오는 9월 30일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10월 중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실무자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9월 6일 마무리될 예정이라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 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올 전망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전 대표는 두 재판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재판을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후 첫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토론회에선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경쟁자들과 한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총선 참패 책임론과 당 개혁 방안, 정권 재창출 비전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 도당위원장 후보 출마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은 당 대표직 출마를 선언하고 세종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청문회 준비에 나섭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는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반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진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고 기록 장치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 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유가족한테 할 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은 이번 주 중반에도 병원을 찾아가 2차 진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선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도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급발진 주장 검증을 위해선 차 씨 진술보다는 정확한 감정 결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EDR을 지른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지금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도 관련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통상 한두 달이 걸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의 결함 여부,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믿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된 고령자 운전을 두고는 인지 능력이 낮아진 고위험 운전자에겐 나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내주는 연구 용역도 올해를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 연령대 노인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건 문제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0대인 기자가 오랜만에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다시 도전해봤습니다. 교차로 진입과 직각 주차 등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럼 고령 운전자의 신체 상태로 운전을 하면 어떨까? 지금부턴 대한노인협회에서 인정하는 80세 노인 체형 기구를 착용하고서 기능시험에 도전해보겠습니다. 80대 노인처럼 등이 굽자 고개를 돌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해지는 걸 고려해 팔과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찾는데 그만큼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네, 지금 평소보다 확실히 신체가 많이 불편한데요. 이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밟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멈추고 출발할 때에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좁은 길에 들어서거나 방향을 크고 빠르게 틀어야 할 때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체험을 해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차선을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렇게 신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체 인지 능력 차이가 꼭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반발도 거센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그 상황에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력이 좀 나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야간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가요. 이와 함께 고령자 차량에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4,400억 원에 달하는 다단계 범행을 주도한 유사수신 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연이어 기소된 계열사 대표 3명은 최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옵니다. DJ 안모 씨 측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꿨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며 선처로 호소했는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를 불안에 떨게 했던 마약 음료를 직접 만든 제조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전 10시 20분에 나옵니다. 제조책 이모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추문 의혹에 휘말린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방송 작가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나옵니다. 흔히 건축 현장이라고 하면 시끄러운 소음과 분진, 중장비와 건설 인력들의 분주한 움직임 등이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네, 공장에서 만들어낸 구조물을 마치 레고를 쌓듯 정교하게 조립하는 이른바 스마트 건설인데 그 기술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과정을 찍은 영상을 빠른 속도로 돌려봤습니다. 기중기를 이용해 마치 레고를 쌓듯 한 층 한 층씩 영업일로 22일 만에 13층 건물이 쌓였습니다. 공장에서 구조물의 80% 이상을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정교하게 조립만 하는 모듈러 공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은 실제로 어떨까?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지 1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13층인 이 건물에는 106가구가 있는데 일단 외견상 주변의 일반 건물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를 둘러봐도 바닥이나 벽체, 샤시 등이 일반 건축물과 다름없이 견고합니다. 심지어 살면서도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진 집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과 소음 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건설사가 모듈러 방식으로 지은 타운하우스입니다. 다락방을 포함한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의 단독주택 26가구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스마트 건설을 표방하는 모듈러 방식의 건축은 공사 현장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숙련도와 상관없이 균등한 품질을 보장하며 공기를 30% 정도 단축하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국가가 장려하는 미래형 공법입니다. 모듈러 공사 발주는 주로 주택 공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LH는 세종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7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의왕시에 20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련도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등 건설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일반 건축보다 공사비가 30%가량 비싸고 면적과 층수를 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늘리는 것은 모듈러 공법의 확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자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도 반려견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에 오동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님의 반려견 화엄이 익숙한 듯 스님의 법복을 가지고 놀더니 잠을 청합니다. 태보미는 스님을 향해 짧게 인사도 하더니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호자와 함께 두 발로 나름 절도해보고 칭찬도 듣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댕플스테이에 참여한 반려견들입니다. 오늘 주지 스님의 차담 주제도 다름 아닌 반려견. 이 아이들은 말로 좋은 말하고 속으로는 나쁜 말 가지고 있으면 오르치지 않습니다. 으르렁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에너지를 이 아이들은 읽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낯선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반려견의 마음도 들어봅니다. 이 해리가 온 인연이 다른 친구들하고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리 마음속에 뭔가 슬픔이 하나 있어요. 보호자 품에 안겨 만든 연꽃컵을 머리에 쓰고 사진도 찍고 귀엽다. 108배도 배우며 예불도 참여해보지만
지루한 건 못 참고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적인 종교의식 사이에는 반려견들을 위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댕푸스테이를 하면서 곳곳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권에 있는 영동 지역에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국으로 확대해서 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반려견에게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선 반려견을 예배에 데리고 올 수 있는데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종교시설 역시 이들에게 조금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나라 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1,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을 위한 여객선 특별 점검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점검 현장을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객선 이용객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난 뒤인 2022년과 지난해 1,30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여객선의 장점으로 편안함을 꼽습니다. 배를 타면 아무래도 편안하게 누워서 아니면 또 바깥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배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경 등 관계기관이 여객선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사고 시 비상장비 가동 등에 필요한 비상발전기는 잘 돌아가는지, 기관실과 조타실 간의 비상전화 연결은 잘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승객들이 머무는 객실에서는 화재 감지기가 잘 되는지 하나하나 작동시켜 봅니다. 사고 시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된 구명조끼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꺼내서 살펴봅니다. 제주에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해수부 등은 특별점검 외에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대비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이 작년부터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가 발생했으면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여객선 특별점검은 12일까지 전국 연안 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요즘 SNS에서 이른바 두바이 초콜릿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없어서 못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편의점들도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내놓기가 무섭게 완판되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초콜릿을 한 입 베어무니 연두색 크림이 흘러나옵니다. 두바이의 초콜릿 회사 픽스 제품으로 유명 틱토커가 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이 조회수 6천만 회를 넘기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초콜릿 안에 카다이프라고 불리는 얇은 국수와 피스타치오 버터를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고소한 맛에 바삭한 식감이 일반 초콜릿과 다른 점인데 현지에서조차 재료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줄을 서지 않으시면 구매하기 힘드실 정도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하던 업체에서도 수급이 힘들어져서 저희랑 공급해 주시는 양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두바이 초콜릿 구하기 열풍이 불면서 편의점 업계도 서둘러 유사한 제품 출시에 나섰습니다. 편의점 CU는 카다이프 대신 겉면을 활용한 초콜릿을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초콜릿 한 개에 4,000원인데 출시 하루 만에 물량 20만 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어제 주말에 계속 어플을 봤는데 없어가지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떠서 바로 뛰어왔어요. 실제로 구매를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GS25도 자체 앱에서 5,000개 한정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간식 탕후루에 이어 이제는 중동 디저트가 국내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딴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인 여자 핸드볼이 유럽 전지훈련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스웨덴 출신 시그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차례로 담금질한 뒤
곧장 올림픽이 열리는 결전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유럽 강호들과 한 조에 속해 1승도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 우리 대표팀은 도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여자 핸드볼은 올림픽 개막 전날인 25일 우리 선수단 가운데 첫 경기로 독일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주장 신은주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한민국 첫 경기다 보니까 스타트를 잘 끊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저희가 잘해야 또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이 힘을 북돋아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게감이 조금 많이 듭니다. 저희가 구기 종목이 한 종목만 나가게 돼서 솔직히 조금 많이 속상한데 그만큼 저희 핸드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핸드볼이 좀 더 한국에서 인기 스포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아요.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